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정상회담에서 군사소통 채널의 복원과 양국 관계의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한국어로 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미 대학의 입학률과 외국어 수강 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 수강률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버팔로시의 식수를 공급하는 수역의 오염 문제와 관련해 대형 식품기업 펩시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1일 텍사스주에서 비상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경비행기가 현대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1년 만에 대면하고 4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죠.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군사소통 채널의 복원과 양국 관계의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오후 샌프란시스코 부근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만나 4시간가량 회담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모두 경쟁과 충돌을 방지하고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미중 방위정책 조정협의와 해상군사통신협정에 따라 군사 분야 소통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발적 충돌 방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단독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우려사항이 생기면 서로 연락하기로 했다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언급하고 양국 간 소통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이 대만의 내년 선거 과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자료를 보면 시 주석은 미국에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일 것과 대만 무장을 중단하며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공급망 재편 작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가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제재를 해제하고 중국 기업들의 공평하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한국어로 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 사기 예방 및 피해와 관련한 한국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연방거래위원회는 사기 신고 전화번호 877-382-4357과 신원도용 관련 전용번호 877-438-4338을 통해 한국어 통역사를 이용한 신고 접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전화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다국어 접수 연결인 3번에 이어 한국어 접수 연결인 6번을 차례로 누르면 한국어로 사기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신고 전화는 평일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또 연방거래위원회는 공식 웹사이트에 한국어 자료를 게시했고 여기에는 사기를 피하는 방법과 사기범에게 돈을 주었을 때의 대처 방안,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기 예방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신고된 사례가 소비자 보호와 법 집행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 정보는 로컬 법 집행 기관과도 공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아직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가능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사기범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실제 존재하는 기관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공식적인 기관처럼 들리는 이름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발신자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기술을 사용해 더욱 신뢰성 있게 보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을 계기로 소셜미디어상에서 유대인 및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지난달 7일 히틀러가 옳았다는 해시태그를 포함한 반유대주의 게시물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대량으로 등장했습니다. 한 달 만에 여기에는 4만 6천 개가 넘는 게시물이 달렸습니다. 이러한 게시물 중 일부는 유대인에 대한 폭력 행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무슬림에게 죽음을 이라는 해시태그도 수만 번 공유됐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혐오 및 폭력 조장 컨텐츠는 X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발견됐고 그 수는 이전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은 X에서 반유대주의 컨텐츠가 919%, 페이스북에서 28%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고 영국 전략대화연구소는 무슬림 혐오 표현이 지난달 7일에서 8일 X에서 422% 폭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임란 아메드 디지털 혐오 대응센터 소장은 이러한 혐오 행위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편견을 전파하고 실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런 혐오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X와 메타, 틱톡 등 대형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대학의 입학률과 외국어 수강 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국어 수강률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언어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미국 대학의 외국어 수강 인원은 118만 562명을 기록해 16.6% 감소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체 자격 기관의 92.2%에 해당하는 미 대학 2,445곳에서 2021년 외국어 학부와 대학원 과정 수강 등록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특히 독일어의 수강 인원이 33.6% 감소했고 그 뒤를 이어 아랍어 27.4%, 현대 히브리어 26% 등으로 수강 인원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스페인어 18%, 프랑스어 23%, 일본어, 중국어 등 주요 언어들의 수강 인원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어 수강 인원은 2021년 19,27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무려 38.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어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현대언어협회장 폴라 크레브스는 이런 한국어 수강률의 증가가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29개 대학이 한국어 수업을 추가로 개설했고 한국어는 현재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 수강률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한국어 수강 인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와 프랑스어와 같은 주요 언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강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현재 수강 인원이 가장 많은 언어는 스페인어이고 프랑스어, 미국 수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새로운 연방 무료 학자금 보조 신청서 양식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펠그랜트 수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연방 무료 학자금 보조 신청서의 소득 계산 공식이 변경되면서 저소득층 신입생 약 61만 명이 펠그랜트의 추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약 150만 명의 재학생이 펠그랜트의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총 수혜 학생 수는 52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펠그랜트 수혜 학생 수가 2만 3,313명, 뉴저지주에서는 8,802명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펠그랜트 최대 금액 수혜 학생 수도 뉴욕주에서는 7만 5,756명, 뉴저지주에서는 3만 453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연방 무료 학자금 보조 신청서의 양식에서는 이전 103개에 달했던 질문이 18개 질문으로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또 새로운 공식에 따라 이제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별 단위로 소득이 평가됩니다. 대학에 다니는 다른 형제자매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 빈곤선을 기준으로 학자금 인덱스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미국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양식을 통해 학자금 지원 신청이 이전보다 간단하고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저렴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새로운 연방 무료 학자금 보조 신청서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가 버팔로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역의 오염 문제와 관련해 대형 식품기업 펩시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펩시코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병과 포장지로 인해 버팔로 강이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2022년 진행한 조사에서 펩시코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체로 선정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식별 가능한 브랜드 포장지가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1,916개 가운데 17.1%가 펩시코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펩시코에 대해 고객들에게 포장재의 잠재적인 건강 및 환경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 버팔로 나야가라 워터키퍼의 질 제들리카 전무이사는 50년이 넘게 버팔로 강의 독성물질 제거와 생물 서식지 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오염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로 분화돼 물고기가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팔로 강에 서식하는 어종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펩시코는 반발하며 플라스틱 감축과 효과적인 재활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소송이 자신들의 이런 노력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1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은 오는 20일입니다. 31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5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현재까지 에드리안 리 베넬리 그룹 사장과 미셸 송 전 뉴저지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1일에는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이날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번호 추첨, 후보자 자기소개, 후보자 토론회 장소 및 날짜 발표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다니엘 이 위원장을 필두로 백승민 부위원장과 차영자, 정명임, 한보영, 이종석, 강은주, 전경업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선거는 다음 달 12일에 진행되고 18세 이상의 뉴저지 거주 한인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팰리세이즈팍 뉴저지 한인회 사무실과 H마트 리치필드, 포트리 에디슨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치러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띤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텍사스주에서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상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경비행기가 현대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했는데요. 다행히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텍사스주 지역방송 WFAA,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 30분경 텍사스 맥키니 에어로 컨트리 공항에서 경비행기와 일반 승용차 간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상 착륙하던 경비행기는 랜딩 기어가 바닥에 닿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를 뚫고 도로로 넘어갔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현대 소나타 승용차는 다가오는 비행기를 피하지 못한 채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경비행기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다행히 2차 폭발은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비행기에는 조종사 2명이, 차량에는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차량 운전자만 경미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된 관련 사진과 영상에서 현대 소나타 승용차는 경비행기와 충돌했는데도 상대적으로 파손이 적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 전면 보닛을 항공기 프로펠러가 강타했는데 불이 나지 않은 게 신기하다는 등 현대차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인 모터원은 이번 사고로 경미한 부상만이 보고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토피안과 더스쿱스 등의 자동차 전문 매체들도 이 사고를 주목하며 보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어제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됐습니다. 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뉴욕 한인 경제단체 협의회는 지난 14일 원래회를 개최하고 차기 의장으로 조동현 수산인 협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의장 선출 조건 등을 명시한 정관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협의회 정관에 따르면 의장은 원래회 10회 이상 참석, 소속 단체 잔여 임기 1년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회의 끝에 해당 기준을 충족한 조동현 뉴욕 한인 수산인 협회장이 추천을 받았고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조동현 차기 의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장직을 맡게 되고 임기는 1년입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달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에서 대뉴욕 한인 경제단체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 뒤 계속되는 논란에 다음 달 원래회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재단 설립 4주년 기념 사랑의 나눔 기금 모금 디너 행사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2년 만에 재개되는 이날 행사에서 재단은 뉴욕주 미 한국전 참전용사 총연합회, 싱글맘 협회, 이노비에 각 $3,000씩, 기브챈스 AWCA 한인 정체성 운동 아카데미에 각 $1,000씩 6개 한인단체에 총 $12,000의 기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기존 주력 사업인 취약가정 돕기와 별도로 해마다 상반기 5개 단체, 하반기 5개 단체 등 매년 10개의 단체를 선정해 각 $3,000씩 3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뉴포트 뉴스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월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힌 6세 초등학생의 어머니 대자 테일러에게 총기 관련 혐의로 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1학년이던 가해 학생은 교사와 말싸움을 한 뒤 어머니의 총을 가져와 교사에게 권총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교사는 손과 가슴에 중상을 입었고 학생은 즉시 체포됐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테일러가 장전된 총기를 아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방치했다며 중범죄인 아동 방임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겠지만 구름이 많아지겠고 저녁부터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